조영각이라고 하고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일하고 있고 독립영화에 관련된 뭐 프로듀싱이라든가 여러 정책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재단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예전에는 저도 참 재미있게 살았던 것 같고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일에 치여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떻게 재밌게 살까 그런 것들이 좀 화두가 됐으면 합니다. 최근에 독립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혹시? 뭐 보셨습니까? 이거 안 보셨다는 거죠. 독립영화들이 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상당히 이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금도 아마 해외 어딘가에서는 한국 독립영화가 상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외국에서 보면 되게 놀래요. 야,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만드냐. 또 예산을 얘기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많은 독립영화들이 해외에 소개되고 있고 지금도 뭐 한국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독립영화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 씬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으로는 아마 미국 다음이지 않을까. 2008년, 2009년 이때쯤에 원앙소리, 똥파리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서 그 대중적으로 독립영화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뭐 독립영화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이제 그전에도 독립영화들이 있었고, 대중적인 호응을 받은 영화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원앙소리나 똥파리 이후에 초등학생들도 독립영화를 알더라고요. 영화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 아저씨 못 찍어요? 방송이에요? 영화예요? 누구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던 애들이 옆에 서 있던 애가 야 독립영화잖아 가자. 뭐 볼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인식, 이게 정확하게 독립영화라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어떤 그 흐름,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은 대중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그래서 뭐 TV에서도 방영이 되고 인터넷에서도 뭐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근데 사실 영화라는 게 상당히 대중적인 매체고 1년에 우리가 극장 가서 영화를 몇 편 보겠어요. 지금 뭐 더 테러 라이브하고 설국열차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2편 보면 영화 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또 검색하고 시간표도 안 맞는 인디스페이스 찾아가고 뭐 무비콜라주 찾아가서 영화를 이렇게 선택해서 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영화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킬링타임용이고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현실을 잊고, 그래서 CGV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영화 재밌었니? 뭐 괜찮았어.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이제 정형화돼 있고 트렌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 단위의 가장 최적화된, 가장 싼 값으로 즐길 수 있는 여가 선형 장치인 거죠. 뭐 카드나 통신 할인하면 보통 한 영화 요금이 9,000원 정도 되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둘이 영화를 보면 9,000원에 볼 때도 있고 10,000원에 볼 때도 있습니다. 뭐 할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장 싼 값으로 즐길 수 있는 2시간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요즘에 설국열차 안 보면 바보처럼 뭐 어디 가면 물어봐야죠. 설국열차 어떻게 보셨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게 대화의 어떤 코드가 되니까 이 독립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면 야, 그 영화 재밌더라. 뭔데? 누구 나와? 감독이 누구야? 그러면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대화가 안 되고, 뭐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예술영화를 봐도 어떤 커뮤니티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소수자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영화를 혼자 보고, CGV 무비콜라주 관계자는 우리 돈도 안 되는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혼자 온다.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팝콘도 안 먹는다. 매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도 영화 가서 이제 표를 끊으면 저 파수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조그만 아저씨가 와서 파수꾼 주세요. 그러면은 극장 직원이 그래요. 고객님 독립영화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왜 이걸 이렇게 차별을 하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냥 모르고 와서 영화를 보고 화를 낸대요. 나 영화 보러 왔는데 왜 다큐가 상영하고 있고 이게 영화냐? 이거 TV에서 하는 다큐지 이게 무슨 영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멀티플렉스나 이런 데서는 되게 신경 쓰이는 거죠.
이걸 자기네가 틀고는 있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어떻게 접점을 만들 것인가 이게 큰 쟁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 다 공적직 기금을 들여서 주장하기도 웃긴 거잖아요. 그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트는 극장들에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 보조금을 줘요. 정부에서 주면서 그 이를테면 객석 점유율 6% 정도를 그 정부에서 내주는 거예요. 이걸 틀면 관객이 좀 안 드니까 6% 정도 우리가 내줄 테니까 틀어라.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더 채워주세요. 더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뭐 관객들이나 여기가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노력하고 또 뭐 그 관객들하고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도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 20대 때 막 보다가 2, 3년 지나면 저한테도 영각 씨는 이런 영화 아직도 재밌어요? 저한테 그러면 아니 이거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저도 그래요. 극장 가서 영화를 이렇게 어떨 때 보다 보면 뭐 쌍용차 얘기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얘기다, 뭐 용산 참사 얘기다. 용산 참사 치는 이제 5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 극장 가서 돈 내고 보면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이거를 뭐 저도 힘들어요. 내가 촛불 집회라도 한번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20대들은 시험기간 피해서 영화를 보고 30대들은 내가 연봉을 얼마 받을까 고민하다가 극장에 갔는데 용산 참사 얘기 나오고 뭐 청소년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촛불 집회 우리가 한번 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상업영화들은 가능하면 저희가 즐거운 영화를 만들고 코미디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위안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메시지가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은 영화가 되는 거고. 근데 독립영화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잊혀져가는 현실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를테면 뭐, 지슬 같은 경우에는 50년도 더 지난 사사망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끌어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고, 이런 현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어떤 독립영화의 사회적인 역할이고,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하고 접점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미는 알겠는데 그걸 내가 찾아가서 검색을 해서 돈 내고 본다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저희도 그렇고 여기 재밌는 재단 같은 데서도 사실 뻥치는 거거든요. 좀 재미는 덜하지만 같이 한번 보자. 낚는 거죠. 그래서 주류 상업 영화랑 좀 다른 재미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찾고자 노력하는 거고 그러면서 뭐 주류 영화나 상업 영화가 갖지 않는 다른 영화적인 의미, 다른 영화적인 재미, 뭐 다른 것들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쉬운 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쁜 여자들하고 술 먹고 노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재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여기 보니까 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어떻게 영화를 시작하게 됐냐 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동시상영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비디오도 흔하지가 않을 때니까 동시상영관 이렇게 뭐 18세 관람가 영화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막 보러 다닌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은 800원이고 성인은 1,000원이에요. 근데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청소년은 안 되잖아요. 저는 1,000원을 내고 그걸 받아서 왔어요. 근데 뒤에 있는 친구가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200원을 거실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래서 저도 학생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200원을 거실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세지 않은 거죠. 청소년도 이건 뭐 까짓 거 봐봤자 뭐 인생이 얼만큼 영향을 주냐. 뭐 이렇게 해서 극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관용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를테면 한국 에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상영된 영화가 뭐 세르지오 레오네의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이런 영화를 본 거예요. 저건 뭐지?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가 되게 좋은 그런 영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서는 사실 저희 세대가 뭐 영화 보러 가면 되게 한가한 인간들이고 그래서 뭐 막 돌 던지고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영화를 상영하니까 지켜야 된대요. 아니 뭘 영화를 상영하는데 뭘 지키냐. 사수대 세우고 뭐 바리케이드 쌓고 근데 신문에서 좀 봤죠. 어느 전남대에서 경찰이 2,000명 동원되고 헬기가 뜨고 그랬다. 그 영화가
1990년에 만든 파업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 나 이 영화를 되게 누구보다 영화를 좋아했는데 이 영화가 뭔지도 모르고 영화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갈 뻔하고 내 친구 옆에서 잡혀가고 그 영화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그 학생운동을 좀 멀리하고 전망을 고민하면서 영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할 때쯤에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문화학교 서울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 시네마데크 서울아트 시네마 있잖아요. 그 지금 시네마데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학교 서울이라는 단체가 어떤 데였냐면은 예전에는 뭐 영화를 보기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죠. 지금은 근데 불법 다운로드를 공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데인데 그 한국에 수입되지 않은 예술 영화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일본이나 미국에서 비디오로 뭐 빌려서 거기다 저희가 열심히 자막을 넣어서 그 상영을 했습니다. 많은 뭐 되면 뭐 문화 백수 같은 애들이 와서 영화를 본 거죠. 그래서 막 그 뭐 타르코프스키 영화나 장리꼬다리 영화나 오시마 나기사 영화나 뭐 오지아 스지로 영화나 이런 영화들을 이제 본 겁니다. 그 중에 또 본 영화들이 뉴욕 미국의 인디펜던트 영화들 당시에 그 썬댄스 영화제가 막 열리면서 미국의 독립 영화들이 막 활성화될 때였거든요. 타란티노나 로버트 로드리게스나 뭐 그리고 그때 많이 봤던 관객이 제일 많이 온 영화들이 뭐 그 피터 잭슨의 데드 얼라이브, 뭐 이와이 슈운지의 러브레터, 뭐 오토모 가스히로의 아키라 뭐 이런 영화들이었어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영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고민은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희는 틀 한국 영화가 없는 거예요. 옛날 뭐 하길종 감독 영화나 이만희 감독 영화 이런 거는 틀었는데 사람이 거의 안 옵니다. 제가 우겨가지고 파업전야도 비디오를 사가지고 틀었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떤 영화 한 명 정도는 왔는데 파업전야를 틀었더니 한 명도 안 온다. 이게 좀 약간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닌가. 우리도 어떤 생산적인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그때 16mm로 영화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16mm 필름으로 단편 영화를 만들고 파업전야 이후 세대들이죠. 뭐 예전에 독립영화들이 되게 사회적인 목적의식으로 사회를 변혁하겠다 혹은 주류 영화에 반대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으로 나와서 그 역량이 총 집약된 게 파업전야거든요. 당시에 뭐 89년 90년에 만든 영화인데 2천만 원이 넘게 든 제작비로 만든 영화고 전국 관객이 비공식적으로 한 40만 정도의 관객을 모았었으니까 대단한 사회적인 파장을 거쳤지만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잡혀가고 일부는 나도 영화를 공부하겠다 그래서 유학 갔다 오시고 일부는 충무로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독립영화의 역량이 급속도로 해체됐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문학교서를 가서 본 게 봉준호 감독이 백생이라는 아카데미로 들어가기 전이죠. 93년인가 이럴 텐데 백생이라는 단편을 만들어서 16mm로 같이 시사하고 뭐 간담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GV죠. 그런 걸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우리는 비디오로 외국 영화를 틀고 있는 와중에 그런 그 독립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그리고 뭐 당시에 푸른 영상이라든가 뭐 서울 영상집단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의 영화들을 초청해서 상영을 하고 우리는 맨날 우리가 고다르를 초청할 수는 없잖아요. 뭐 타란티노를 초청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국이 어쨌든 그런 인디펜던트 쪽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영화들을 초청하면서 어떤 접점을 만든 거죠. 근데 막 변영주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무시했어요. 니들이 청계천하고 뭐가 달라? 불법 비디오 하는 애들하고 뭐가 달라? 이랬는데 어쨌든 문화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져서 감독들을 만나다 보니 그때 90년대 중반에 16mm로 만들어진 영화가 연간 한 100여 편 정도씩 나왔습니다. 공적 지원도 없을 때 우리끼리 뭐 영화제를 만들든가 영화를 상영해 보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들이 모여서 인디포럼이라는 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996년이고요. 이를테면은 부산국제영화제보다 더 먼저 영화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뭐 선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출품된 영화를 모두 틀자. 그래서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영화법이 있는데요. 한국은 등급을 받지 않으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어요. 모든 영화를 어쨌든 등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저희가 뭐 등급을 받는지도 몰랐지만 그 등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독립영화 등급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다음에 변영주 감독이 낮은 목소리를 개봉할 때 극장 상영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았거든요. 변영주 감독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등급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검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용한 독립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의 자유라든가 등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파업전야도 결국은 영화법으로 걸어서 홍기성 감독이 이런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그분들이 헌법소원을 내고 이래서 등급 보류라든가 이런 이제 법이 없어졌는데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서 독립영화인들이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하고 투쟁을 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올드보이 같은 것들을 무삭제로 볼 수 있는 거죠. 98년에 한국 독립영화협회가 생깁니다.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였고요. 영화에 대한 공적 지원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영화협회가 생기고 99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화에 대한 이제 유명한 말이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영화나 문화예술에 대한 그 지원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책을 입안하고 영화계와 계속 네트워킹을 했던 분이 여기 김전성 선생님이시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5년 전까지만 해도 영화 만들었다고 잡아가고 영화제를 못 열리게 하고 심지어 영화를 틀고 있는데 그 구청 직원이 찾아와서 영화를 못 틀게 하고 저는 구청 직원하고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 97년, 98년까지 계속 벌어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99년이 되면서 그 탄압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근데 지원 금액이 되게 크지는 않았어요. 영화 제작하는데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근데 그게 어쨌든 창작 열기라든가 그리고 독립영화를 하겠다는 어떤 개인의 욕구들이 있었고 그걸 집단적인 형태로 묶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지 않은 지원금이지만 지원금이 떨어지면서 이게 거의 그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확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 국가에서 하는데 지원 제도가 생긴 거예요. 민간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어쨌든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영화를 만들기 되게 어려운데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내면 일단 만들든 안 만들든 그거 자체로 기쁘고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 공모전에 나가서 입선이 된 거니까 그런 흐름들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되게 그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독립영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왜 만드나? 근데 자발적 독립영화가 있고 비자발적 독립영화가 있어요.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독립이 두 가지잖아요. 독립이 무엇으로부터 독립이겠습니까? 하나는 그 제도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심의를 받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자본으로부터의 검열에서 자유롭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조금 그 자본의 검열이 세긴 하지만 그 한국 영화의 어떤 탄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제도적인 검열도 제한 상영가나 이런 게 나오지 않으면 그 심의를 받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어떤 구조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떤 멘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독립영화 상황에서는 감독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스피릿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인드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느냐. 이런 게 한국 독립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영화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마다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고 저도 그렇고 실제로 독립영화를 하는 감독들도 나는 이 영화는 어떤 방향으로 만들겠어. 내가 독립영화로 만들지만 그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목적의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어떤 표상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영화랑은 다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 독립영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몇 이제 사례들을 보면 지슬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독립영화를 하면서 본 가장 그 뛰어난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주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한 1억 5천 정도 들었나요? 그 순제작비로 따지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보면 어떻게 이걸 만들었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충무로에 있는 분들이나 한국 독립영화 진영에 있는 분들이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주에 영화 촬영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스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그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태우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심정으로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도 거의 아카데미를 졸업한 신인이고 배우들도 거의 제주에서 활동하는 몇몇을 빼놓고는 스태프들이 배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영화가 처음이냐? 장편 영화가 4편째예요. 처음에 뭐 뽕돌, 어이구 저기껏, 이어도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거든요. 그 영화는 제주의 어떤 상황을, 지역 상황을 다룬 상당히 소품이에요. 제주 방언으로 다 진행되는 한국 영화인데 표준어 자막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거 보면 제주도에 자주 가신 분들은 제주 말들이 좀 익숙할 텐데 자막이 없어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몇몇 물어봤더니 자막이 없으면 모르겠대요. 그래서 100% 제주 방언으로 얘기가 되고 표준어로 그 자막이 있고 그 지슬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 자막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영어 자막하고 한국어 자막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제주의 어떤 특색을 살리면서 자기 지역 커뮤니티의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그런 자존심의 문제를 다룬 영화인 것 같고요. 그 똥파리 같은 경우도 그 양익준 감독이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 다 말렸어요. 그때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확보된 예산이 5,5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아요. 영화진흥위원회나 CJIP에서 지원한 금액이 5,500만 원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이 영화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 제작비가 너무 부족하다. 시나리오를 보면 대충 나오니까 예술영화 지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거나 누굴 소개시켜 줄 테니 투자를 받아라. 감독은 그걸 못 기다린 거죠. 저는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똥파리입니다. 그래서 감독 얘기를 들으면 영화 찍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각자 집에 가서 자기 일을 해라. 그리고 누굴 만나서 한 30만 원 마련되면 누구누구 나와라. 해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또 다음 씬은 또 누구누구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촬영경이 되게 오래 걸린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만약에 상업영화에 투자를 받거나 다른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랬다면 지금의 똥파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할 때 지금 라인 나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업 영화들 보면 되게 피곤한 게 누가 서울동명화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충망받는 감독이다. 그래서 어디 연결이 됐어요. 누가 네 영화를 투자할게. 너 시나리오가 있니? 우리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투자할 때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걸 할래? 네가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걸 할래? 이러는데 저예산 영화가 더 만들기 힘들어요. 저는 4억이면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요. 이 시나리오면 여기에 배우를 원빈을 붙이고 이 내용을 붙이면 30억짜리 영화로 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캐스팅을 먼저 하자. 근데 그분한테 그 배우들한테 시나리오를 건네는 게 일단 일이에요. 이게 피곤해요. 매니지먼트를 찾아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저는 누군데 이 시나리오를 봐주십시오. 다음 날부터 시나리오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 연락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시간이 막 걸리게 되거든요. 그걸 참고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면 3년 걸려요. 그러면 이 감독이 에너지가 다 고갈되는 거예요. 자기는 영화를 만들고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영화사랑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너 그런 동안 단편이라도 하나 찍어라. 그 에너지를 그렇게 소비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상업영화에서 20억, 30억을 투자받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회사 상황이 안 좋거나 그리고 큰 영화가 망하거나 이러면 한국 영화 상황 전체가 휘청하기 때문에 내일 투자할 것 같은 영화가 완전히 취소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동명하는 자기가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의 자금이 마련되면
내가 빚을 짓고 촬영할 수 있는데, 근데 상업 영화들은 이거 뭐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똥파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김꽃비가 동생하고 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양춘 감독이 살던 집이에요. 그 촬영 분량을 다 끝내고, 잠깐 기다려. 거기 전세였대요. 그 전세를 내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돈이 있나? 전세가 있단 말이야. 이랬는데 그 전세가 1,700만 원이었답니다. 그걸 빼서 자기는 어디 아는 사람 집에 묵으면서 그 돈을 빼서 영화 제작비로 넣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어느 날 보니 3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스텝 배우들 다 모아놓고 고기 삼겹살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 언제 돈이 마련될지 모르니까 각자 흩어졌다가 만나자 해서 조금씩 찍어서 완성한 영화가 똥파리입니다. 그리고 지슬 같은 경우도 텀블벅 후원도 하고 공적 지원을 기다리면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영진이나 이런 데 지원 안 받고 제주영상위원회에서만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찍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영화들이 평가받는 영화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이제 원앙 소리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원래 영화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방송에도 프로듀서 방송국에 소속된 PD들 말고 독립 프로덕션이라고 있잖아요. 방송국에 그 작품을 해서 납품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순여 감독은 그 소를 아이템을 잡아서 오랫동안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방송국에서 그거를 이제 방영하는 거를 거절했다고 해요. 그때 고영재 프로듀서를 만나서 그러면 이걸 영화 해보자. 다큐멘터리들이 개봉을 하니까 고영재 PD가 판권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고 그 같이 영화에 맞게 편집을 하고 해서 개봉을 한 게 원앙소리가 된 거죠. 처음에는 배급을 할 때 7개 관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 200개 관 정도까지 넓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고요. 그때만 해도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작게 시작해서 와이드를 가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사례들이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멀티플렉스의 이 관계들이 되게 공고해졌고 그 관이 확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또 강력한 영화가 나오면 좀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독일 영화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극장을 이렇게 넓게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도 자기 데뷔작은 한 개관에서 시작했어요. 등급을 받지 않고 시작을 해서 이거 될 것 같다. 그럼 등급을 받고 와이드 상영을 가는 거죠. 한국의 상황도 그런 이제 모델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거기에는 이제 마케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독립영화들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독립영화냐?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독립영화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분들도 독립영화인이 됐어요. 자기 의지대로 된 건지 자기 의지와 무관한 건지 모르겠는데 독립영화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 영화 투자가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 얘기 들었더니 감독님 그렇게 찍지 마시고요. 저희가 투자를 할게요. 네, 됐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영화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김기덕 감독님도 그냥 김기덕 필름에서 그냥 만드십니다. 그리고 P&A 투자만 받으세요. 마케팅 투자를 받는 거죠. 상당히 영리한 전략인데요. 그거는 김기덕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김기덕 필름에서 만든 풍산개, 그리고 피에타. 이 영화 순 제작비가 2억 원 정도예요. 그러면 보통 독립영화들 제작비랑 다르지 않아요. 돼지양도 한 1억 4, 5천 들었으니까, 저예산이긴 하지만 2억 정도면은 그 정도 사이즈의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도 거의 1억 내외예요. 근데 김기덕 감독님은 2억으로 만들어서 마케팅비를 7억에서 8억 정도 썼습니다. 그건 투자를 받은 거죠. 배급사 뉴에 투자를 받아서 10억 사이즈가 되잖아요. 영화가 10억이면 극장에서 30만이 들어야 됩니다. 30만 관객을 목표로 7, 8억을 들여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 한 200여 관 정도 걸어서 2, 3주가 간다. 그러면 30만 정도의 관객은 모입니다. 그러면
제작사의 수익이 한 10억 정도 떨어지는 거죠. 풍산개, 피에타, 아마 메비우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케팅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김규덕 감독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이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그런 방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독립영화에서도 영화는 자유롭게 찍되 거기에 그 영화를 배급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알려진 배우라든가 영화를 만들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러니까 프로듀싱이나 기획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돼서 어느 정도 한 뭐 3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에서 10만 관객이 볼 수 있는 어떤 마케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홍상수 감독님은 그거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1억 정도의 영화를 만들어서 마케팅비를 적으면 3천만 원, 많으면 1억 정도를 써서 4, 5만 관객이 든다. 그러면은 수익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투자를 기다리고 캐스팅이 어떻고 15억을 들여서 뭐 200개관 했는데 망했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 듣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자유롭게 해서 배급망을 어떻게 잘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의 영화들이 해외 마켓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영화가 김규덕 감독님 영화, 홍상수 감독님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해외 대외적으로 되게 네이밍이 있는 분이고, 김규덕 감독님과 홍상수 감독은 외국에 나가서 만나는 한국 영화를 좀 본다 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감독입니다. 박찬욱 감독이나 이런 분들 포함해서 가장 브랜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근데 한국의 다른 독립 영화들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있거나 많이 사가지 않아요. 뭐 걔네들이 한국 영화를 다 보겠습니까? 우리도 프랑스 영화 1년에 몇 번 안 보듯이 뭐 그런 어떤 시장의 그 흐름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영화가 독립영화이기보다는 상업영화로 풀려요. 근데 모든 영화가 그렇게 20만, 30만 목표한 대로 다 되진 않잖아요. 이를테면 돼지여왕 같은 경우도 마케팅비를 5, 6천 썼는데 우리가 마케팅비를 투자하겠다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1억이나 2억을 투자를 받아서 뭐 20, 30개가 아니라 100개관, 150개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멀티플렉스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뭐 어쨌든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인력 써봐야 안 보여요, 눈에. 그래서 첫 주에 딱 걸어서 관객이 안 든다, 예매율이 안 나온다, 그럼 바로 내립니다. 150간 했는데 상영 횟수는 한 500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2, 300회밖에 안 되는 거. 아침에 틀고 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건 독립영화도 아니고 예술영화도 아니고 실패한 상업영화가 돼요. 상업적으로 풀었는데 관객 저희 2만 들었는데 한 4만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뭐 1억 투자 받은 거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급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마케팅을 하고 와이드 개봉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영화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어떻게 영화를 풀어야 될지, 우리가 돈은 못 벌어도 영화는 남기자. 이런 전략으로 갈 것이냐. 그 영화도 남기고, 그래도 일정하게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저희 이제 독립영화인들의 최근 이제 쟁점입니다. 영화는 어떻게 자기가 빚을 내던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개봉을 하고 어떻게 관객을 만날 것인가가 되게 쟁점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영화를 좀 좋아하시고 보신다면 독립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개봉하고 있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도 김병호 감독이 독립장편을 2편이나 만든 분이에요. 리튼, 아나모피.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화도 독립영화로 기획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인디스토리라는 회사하고 같이 막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스튜디오에서만 촬영이 되고 배우 한 명만 있으면은 모든 상황들이 설명이 되니까 나머지 뭐 마포대교가 폭파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덜 보여줄 수도 있고 CG를 할 수도 있고 감독이 직접 또 CG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그렇게 저예산으로 그럼 우리 4억으로 찍겠다 이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이 투자가 잘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해이천이라는 회사를 만났다고 해요. 신해이천이라고 뭐 투자가 잘 되겠습니까? 하중우가 이렇게 봤어요. 이거 좋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자기 일정들 다 조정을 해서 그 영화에 지금 군도란 영화를 촬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 참여를 해서 그 지금의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명화가 그 한 템포만 넘어갔으면 더 테러 라이브를 동명화로 찍으면서 배급 마케팅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와이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까지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영화제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희한하게 저는 영화를 하면서도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참 희한한 일인데 영화를 보면 저거는 어떻게 기획이 좀 돼서 누가 좀 조력자가 있으면 조력자는 이제 뭐 프로듀서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영화가 좀 잘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요. 뭐 그런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지금은 독립영화에서도 그 사전에 영화를 만들기 전부터 기획이나 배급이나 마케팅을 염두에 둔 어떤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아직 오픈이 안 된 영화들도 어떻게 배우를 만날 것인가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까 뭐 시나리오를 주면은 답이 잘 안 오고 며칠 있다 오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뭐 되게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시나리오를 주고 뭐 제 명함을 주고 이렇게 이제 만나면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저희한테 왔으면 안 했을 텐데 그 배우가 좋다고 해서 한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건 되게 운이 좋은 거죠. 배우가 어쨌든 그 시나리오를 읽고 재밌다고 해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여기 이 프로듀서한테 연락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그 제대로 된 선을 타고 가면 대부분 안 돼요. 아는 매니지먼트에 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도 형님 근데 돈은 주세요. 예, 얼마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여기 한 회차 비용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뭐 명분이 있거나 뭐 무슨 사회적인 명분이 있거나 수익이 나면 기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배우들이 또 독립영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욕구들은 또 있어요. 뭐 홍상수 감독 영화에 많은 배우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잖아요. 돈과 무관하게. 그리고 뭐 유명한 배우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영화적인 어떤 에너지를 얻고자 하고 뭐 김기덕 감독 영화에도 참여하고 싶어 하고 독립영화에도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것들이 그 유명한 배우가 왔을 때 그분의 스케줄에 다 맞춰야 되고 다른 일정이 되게 많거나 바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뭐 다른 배우들이 그리고 감독이 또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유명한 배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자기도 팬이었는데 자기도 유승용, 정우성 팬이었는데 감독님 이거 한 번 더 가시죠. 뭐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접점을 만드는 게 일상적으로 좀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영화하고 상업영화하고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국처럼 배우의 개런티가 세지 않고 오다기리조나 뭐 기무라 다코야나 이런 사람들이 감독하고 약속을 한다 그래요. 언제 찍으면 내가 오겠다. 일정을 쫙 비워놓고 그럼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고 호루라기 불면 쫙 모이는 거죠. 야, 나 시나리오가 됐어. 모이자. 그러면 모여서 한 2달 정도 찍고 다시 또 자기 분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이 한국에는 홍상수 감독 같은 분인데 아직 한국에는 독립영화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 되려면 제작비가 좀 올라가야 돼요. 뭐 1억 미만이 아니라 3, 4억 정도 돼서 뭐 차비라도 주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촬영장 어디로 보이세요? 그러는데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예 기름값 영수증을 딱 주는 거죠. PD한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른 배우 개런티보다 비싼 거예요. 워낙 이제 돈이 없이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야 니들이 돈을 아끼는 방식이 그렇지. 그러니까 주차비 아끼려고 어디 차 세워놨다가 그 견인돼가지고 한 100대분의 주차료를 갖다 내거나 그런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독립영화의 제작비들이 워낙 저예산, 로우 버짓이 아니라 노 버짓 정도로 만들고 있고 지원 시스템이 아직은 되게 그냥 자기의 감독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그 주류 영화사에서도 그렇고 한국 영화 시스템에서도 그렇고 또 민간의 영역에서의 뭐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뭐 1,000만 원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3, 4억 정도로 자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면 뭐 정말 캐릭터에 맞는 배우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관객을 만나는데 유리한 영화들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제가 그 독립영화계에서 몸담으면서 뭐 느꼈던 점이라든가 최근에 독립영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보다 그걸 포함해서 어떻게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독립영화 되게 관심이 있지 않으면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돈 내고 가서 보시는 게 독립영화를 도와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